이번 이야기는 1961년생 소띠 남성 김정수의 인생 역경과 성공 스토리입니다. 소띠는 원래 고생을 타고난 팔자야.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복이 온단다. 어릴 적부터 김정수는 이 말을 들으며 자랐다. 소띠는 근면하고 성실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만큼 인생의 시련도 많다고 했다. 젊은 시절에는 유독 고난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후반부에 큰 성공을 거두는 팔자라는 것이 1961년생 소띠들의 운명이었다. 정수는 어린 시절부터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무참히 배신했다. 가난과 함께한 어린 시절, 김정수는 1961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판잣집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그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의 상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산업화가 막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이 가난에 허덕였다. 정수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족이 함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이 많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엄마, 우리도 고기 먹으면 안 돼? 정수야, 다음 달에 꼭 사줄게. 이번 달은 좀 아껴야 하거든. 그는 어릴 때부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국민학생 때는 신문 배달, 중학생 때는 시장 심부름, 고등학생 때는 공장에서 조립 아르바이트.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일하러 가야 했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숙제를 할 힘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생들을 챙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동생이 학교 숙제를 못하면 같이 도와줬고 때론 저녁에 라면 하나라도 끓여주었다. 우리 집은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야. 그는 늘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더 힘들게 했다. 정수는 공부를 좋아했다. 책을 읽는 것이 좋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대학에 갈 수는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정수야, 성적이 좋으니까 대학 진학을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니? 선생님, 저는 바로 취직해야 해요. 가족을 도와야 하거든요.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다. 사실 그도 대학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장남으로서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가 먼저였다. 그렇게 그는 19살이 되던 해 가족을 위해 공장 취업을 선택했다. 정수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야,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집을 책임질게요. 그는 어깨에 짐을 짊어진 채 성인이 되었다.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 20대 내내 땀 흘려 일한 덕에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아 반장이 되었다. 조금씩 월급이 오르며 가족의 형편도 나아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난한 그를 이해해 주었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고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 우리 아이에게는 나처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다. 아내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가 15년 넘게 다닌 회사가 부도를 맞으며 문을 닫았다. 설마 우리 회사까지 망할 줄이야.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그는 멍하니 공장 문 앞을 바라보았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인생은 그에게 또다시 시련을 던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아내와 어린 자식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소띠다. 소처럼 버티면 길이 열릴 거야.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의 인생은 더욱 험난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쪽방촌에서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 눅눅한 이불,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부엌. 아빠, 우리 언제 이사가? 아들이 묻는 질문에 정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곧 가자. 자신도 믿지 못할 말을 하며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소띠다. 소는 버티는 동물이다.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새로운 도전, 그리고 또 한 번의 실패. 정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일이든 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리어카를 끌며 과일을 팔기도 했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40대가 된 그의 몸은 예전처럼 버텨주지 않았다.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삐걱거렸다. 이제는 몸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인가. 그때 우연히 한 친구가 그에게 제안했다. 정수야, 요즘 인터넷으로 장사하는 게 돈이 된대. 너도 한번 해볼래? 그는 인터넷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몰랐다. 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인터넷 창업 강좌를 들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는 소처럼 묵묵히 배워나갔다. 컴퓨터를 켜고 끄는 법부터 배우고 상품 사진을 찍고 올리는 법을 익히고 고객 응대 방법을 공부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작은 쇼핑몰을 열었다. 정수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중고 가전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제품을 수리해 상태를 최상으로 만든 후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이제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또다시 그를 무너뜨렸다. 온라인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했다. 고객들은 대기업에서 파는 새 제품을 선호했고 중고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컸다. 한 달, 두 달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온라인 쇼핑몰도 접어야 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 또다시 쪽방촌으로 돌아온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포기하게 놔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내였다. 마지막 기회, 목공 기술을 배우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손재주 좋잖아. 가구 만드는 건 어때? 정수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기계를 다루는 게 능숙했고 중고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도 손끝이 섬세했다. 목공이라. 생각해보니 어릴 때부터 그는 나무를 다루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그는 목공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지만 그는 소처럼 묵묵히 배워나갔다. 나무의 특성을 익히고 톱질과 대패질을 연습하고 작은 가구부터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그의 첫 작품은 작은 원목 의자였다. 거칠지만 튼튼한 의자를 보며 그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이걸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인생을 건 도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수는 목공을 배우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찾았다고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소품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작은 원목 의자, 서랍장, 우드 트레이. 거칠지만 정성껏 만든 가구들을 보며 그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이걸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곧 또 다른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목공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가구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다. 좋은 목재를 사야 했고 공구도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가진 돈이 거의 없었다. 일단 싼 목재부터 써보자. 그는 중고 목재를 사서 연습했다. 하지만 나무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 들여도 좋은 가구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 수 없어. 결국 그는 목재상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기로 했다. 낮에는 목재상에서 일하며 좋은 나무를 보는 법을 배우고 밤에는 직접 가구를 만들며 연습했다. 소처럼 묵묵히 버티며 그는 점점 실력을 키워갔다. 첫 번째 고객, 그리고 작은 성취.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이 말했다. 정수 형님, 저희 집에 맞춤 테이블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정수는 처음으로 주문 제작이라는 걸 해보게 됐다. 그는 며칠 동안 테이블 디자인을 고민했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리고 드디어 손수 만든 첫 번째 맞춤 테이블이 완성됐다. 지인은 결과물을 보며 감탄했다. 형님,
이거 정말 멋진데요. 돈 더 드릴 테니까 의자도 만들어주세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내 손으로 만든 가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렇게 첫 번째 고객을 시작으로 그의 작은 공방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몇 개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사업을 제대로 키워봐야겠어. 그는 작은 공방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가구 제작을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고객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목공 실력은 늘어갔지만 정작 가구를 살 고객이 많지 않았다. 그는 공방을 운영하며 최대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다. 이렇게 가다간 또 망할 수도 있어. 그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공방을 차렸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가구를 만들 기술은 있었지만 고객을 찾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길거리에 전단지를 붙이고 지인들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주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렇게 가다간 또 망할 수도 있어. 그는 절박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소는 끝까지 버티는 동물이다. 이번에도 버텨보자. 그렇게 그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빠,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홍보해. 유튜브 한번 해보면 어때? 정수는 인터넷을 잘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그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춤 가구를 만드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상 찍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배워나갔다. 가구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촬영하고 원목의 특징과 관리법을 알려주고 완성된 가구를 직접 설명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거의 없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그는 소처럼 묵묵히 영상을 올렸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한 개의 바이럴 영상,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 그가 만든 맞춤형 원목 테이블 영상이 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눈에 띄었다. 그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정수의 테이블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건 기성 가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그 영상이 퍼지면서 정수의 공방으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맞춤 제작도 가능할까요? 우리 집 식탁을 가족만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다. 폭발적인 주문 증가, 그리고 성장. 이제 그는 혼자서는 모든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몇몇 동료들이 그를 믿고 공방으로 합류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공방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갈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경쟁 업체들이 그의 디자인을 베끼기 시작한 것이다. 대기업 가구 브랜드마저 그의 스타일을 모방하며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비슷한 디자인인데 저기는 가격이 더 싸네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다른 곳에서 주문할게요.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또 무너질 수도 있어. 그는 과연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에 빠졌다. 가격 경쟁으로 싸우는 건 무리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차별화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처럼 버틴다, 마이너스 장인의 길을 선택하다. 정수는 대량 생산과 싸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장인의 철학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공방의 브랜드를 이렇게 정의했다. 100% 수작업, 기계가 할 수 없는 정성, 맞춤 제작, 오직 고객 한 사람만을 위한 가구. 시간이 지날수록 멋이 더해지는 원목 가구. 그리고 그가 직접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제 가구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함께할 수 있는 가족 같은 가구를 만듭니다. 그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수작업의 과정과 철학을 강조했다. 기계로 찍어내는 가구와 수작업 가구의 차이점,
원목이 변해가는 과정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 고객의 집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맞춤 디자인을 하는 과정. 이 전략은 고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고급 시장을 노려라. 프리미엄 전략. 정수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작품을 판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서 프리미엄 맞춤 제작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그는 한정판 컨셉으로 1년에 100개만 제작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의 브랜드는 점점 희소성과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문량은 줄어들었지만 판매당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았구나.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을 하던 정수는 점점 건강이 나빠졌다. 어느 날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과로로 인한 심장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다.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다고? 그는 일을 줄여야 할지 계속 밀어붙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제 그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내가 만든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과연 건강을 지키면서도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의사는 말했다. 지금처럼 계속 일하면 몇 년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한 노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일이 곧 그의 삶이었고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럼 공방을 접으라는 건가?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내가 쓰러지면 이 가구들은 누가 만들지?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혼자서 모든 걸 하려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는 젊은 목공인들을 키우기로 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제자들을 길러 공방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소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하는 것. 그는 유튜브와 SNS에서 목공 강의 콘텐츠를 시작했다. 가구 제작 과정 공개, 원목의 특성과 관리법 소개, 맞춤 제작 노하우 공유. 그의 강의는 큰 인기를 끌었고 전국에서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방을 목공 아카데미로 발전시켰다. 단순한 가구 제작이 아니라 직접 배우고 만드는 공간, 장인이 아니라 새로운 장인을 키우는 공간.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넘어 새로운 세대를 위한 공방을 만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이룬 꿈,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몇 년 후 정수의 공방은 더 이상 작은 작업실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목공인들을 길러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맞춤 가구 브랜드를 만들었다. TV와 신문에서도 그를 취재했고 그는 이제 장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소는 평생을 일하지만 결국엔 기어이 해내는 동물이다. 그의 인생은 그 말 그대로였다. 처음에는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그는 꿈을 이루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남긴 말.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기자는 물었다.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정수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다. 버티는 거죠. 소처럼요. 그의 대답에 기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삶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버팀이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그의 공방은 계속된다. 지금도 그의 공방에는 젊은 목공인들이 배우러 온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공방 한편에서 조용히 나무를 깎으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제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즐기면서. 아빠,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아들의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소는 평생 일해야 해.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힘들게가 아니라 기쁘게 일하는 삶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각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곁을 지킬 것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결국 꿈을 이룬다. 소처럼 버티면 결국 길이 열린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